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 후 200년 넘게 치료제를 만들지 못한 과수 화상병. 국내 발생 대부분이 충북에 집중되고 있어서 자칫 지역 과수 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400곳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한 달은 더 확산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은 확진 농가 400여 곳에 피해 면적은 22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59헥타르, 제천 57헥타르, 음성에서도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경우는 전체 사과밭의 70% 이상이 매몰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발생일이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발생 건수도 지난해 4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과수원 한 곳당 감염된 나무 비율은 지난해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복해 있던 세균이 올해 기상 조건과 맞물려 급속히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이 평균 기온이 2 내지 3도씩 높았고 초봄 발화기 좋은 피해로 인해서 나무 저항력이 약화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발생 추이를 보면 정점을 찍은 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 충북 도내뿐 아니라 음성 진천과 인접한 경기도 안성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오고 있어 금세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7월 중순까지 과수화상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될 경우 예상 피해 면적은 330헥타르 정도로 축구장 460개에 달하는 사과 배밭이 매몰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주 사과는 물론이고 제천 사과도 과수 화상병 앞에 선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정부 대책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면서 사과 과수원의 절반은 폐원할 것이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서울 농산물 경매시장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다는 제천 사과가 과수 화상병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62곳에 이어서 올해는 이미 100곳이 넘는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제천의 경우 확진 과수원이 100운면에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달재라는 지리적 이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할 때 확산과 발병률이 높다는 경험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여기에다 정부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사후 약방문 감염된 나무를 땅에 묻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데도 올해 과수화상병 예산은 지난해 실제 피해 보상액의 30%에 불과합니다. 예방과 치료법을 찾을 연구시설은 예산 확보가 늦어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에 발이 묶여 가용할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발빠르게 매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상과 또 추가적인 품목을 어떻게 개량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악의 경우 도내 사과 과수원의 40%는 과수 화상병 확산으로 폐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 차례 무산된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9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한 방향을 산책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반쪽 말고 완전 둘레길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우암산 순환도로입니다. 이 왕복 차로 중 시내편 도로를 둘레길로 바꾸고 차량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일 공원에서 우암 어린이회관까지 4.2km에 각각 폭 3m와 2m가량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보도가 좁으니까 사람하고 마주칠 때 그때 이 차도로다가 건너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시종 지사의 지원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반쪽이 아닌 완전 둘레길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2순환로가 생기는 등 이전에 비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겁니다. 왜 일방 통행으로 하려고 하냐. 아예 지금 어떤 교통의 문제에서는 벌써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완전하게 편하게 걷는 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청주시는 난색입니다. 지금도 전체 사업 면적의 10%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 주변 사찰과 도로 이용자들의 민원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 토지주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돼야 되겠죠. 한편 지난주 구성된 백인 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4일 우암산 순환로 걷기 행사를 여는 등 둘레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강릉 정동에서 심곡 지역이 해양수산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면서 모처럼 강릉 남부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바다 부채길을 연장하고 야간 조명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는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원 백행원 기자입니다. 초록빛 바닷물이 일렁이는 위로 산책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해 지각 변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안 단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2.86km의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입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뒤 한 해 8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강릉 남부권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름은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지만 정동진 쪽 산책로가 중간에 끊겨 있어 관광객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정동진은 그냥 스쳐 지나만 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냥 몰리기만 했지 우리 저희들인데 서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그게 아쉬웠죠. 정동과 심곡을 잇는 길로 만들어졌으면 하던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강릉시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핵심 과제로 바다 부채길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엔 정동진 절벽으로 계단 400여 개를 올라가야 했지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500m를 연장하고 항구로 드나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 1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동 신곡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강릉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 혁신 성장 역할에 큰 기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바다 부채길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심곡과 정동 지역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항구의 노후 시설물도 보기 좋게 도색하는 등 어항 경관 개선 사업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자동차와 지게차, 그리고 선박이나 열차를 합쳐서 수소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말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료 특구로 지정된 울산에서 국내 첫 상용 수소 선박이 건조됩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를 출발해 6년간 세계 50개국 항해가 목표인 선박입니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바닷물을 분해한 수소를 동력으로 쓰는 세계 최초의 수소 선박입니다. 수소 보트도 강을 낀 유럽의 도시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엔 영구형 수소 선박 한 척이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구명장 업체가 뒤늦게나마 국내 첫 상용 수소 선박 건조에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소연료 전지 스택을 장착한 20인승 레저용 특수선을 건조해 실증 운항에 나섭니다. 수소연료 전지 스택은 수소 선박의 엔진격입니다. 길이 12m 소형 어선을 기준으로 한 번 충전에 6시간 동안 운항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더 많이 장착할수록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나아가 컨테이너선이나 석유 운반선과 같은 대형 디젤 엔진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건조한 수소 선박을 태화강 유람선으로 활용합니다. 장생포에서 시작합니다. 태화교를 거쳐서 신미대학교 위에까지 하자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2022년쯤 가면 수소 유람선이 이를 위해 국가산단 수소배관을 활용한 수소 선박 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기술로는 디젤 선박보다 2~3배 비싼 가격이
상용화의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6월도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한낮 기온은 청주 29도, 단양 30도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높은 상공으로는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늘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와 함께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햇볕에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성 오염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을 때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외출을 하신다면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차도에서는 거리를 두고 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폭염 수준에 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치매 예방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매는 이제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북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죠. 네, 그 광역치매센터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하에서 네. 충청북도의 치매 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그 지원하는 실제로 이제 국가 치매 책임제에서는 일선 시군 보건소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돼서 실제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열심히 잘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네. 여러 이제 기존에 많은 뭐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제약이 많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에는 네. 사실 대면하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전화 상담 정도 유선으로 하는 상담이나 아주 제한돼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상황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예를 들면은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제한이 있고요. 그래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서 1:1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조호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부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이제 애쓰고 계시고요. 안심센터에서.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제한된 일부 시군에서는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해서 손도 열심히 닦고 거리도 두고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군데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북 광역치매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신데 네. 센터장님이시지만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충북대학교 네. 병원에서 이제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또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할 텐데 그럼 이제 대면 진료도 좀 요즘에는 어렵겠어요. 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과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요. 사실은 치매 환자분들도 조금씩은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일 때는 사실은 원칙이 거리를 띄우는 거고 뭔가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접촉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막 뭘 이렇게 계획해서 순서대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걸 두 개를 잘 중간에 맞추는 것도 딜레마고 뭐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뭐 주간센터나 무슨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못 가시긴 하지만 병원에는 오셔야 되는데 증상들도 조금씩은 다 나빠지시고요.
마스크를 쓰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진찰을 하려면은 이분의 얼굴도 표정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대개 노인분들 중에는 청력이 떨어지시면 입모양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의사가 내가 맨날 봐주던 의사인지 아니면 전혀 누구인지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선 진료 현장에서도 사실은 증상도 악화되지만 그 진찰하고 대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대면이나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는 뭐 환자분도 계시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갈 수 있는 곳 못 가게 하고 마스크 쓰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 하시겠네요. 네. 그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광역치매센터에 여러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올 텐데 좀 요즘 상황에서 특별하게 좀 더 많이 오는 문의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이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하는 것 체계가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것도 좀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 요양 등급 판정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도 있고요. 뭐 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물티슈, 기저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조물품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일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문의가 이제 일선 치매 안심센터에 많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아무래도 이건 학생들하고 똑같은데 치매 환자들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외부 활동 안 하고 이제 계속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까이 보고 이렇게 자주 안 뵐 때는 몰랐는데 뭔가 그래도 그냥 아직은 괜찮겠지 했던 분들도 이게 등급 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병원 가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느끼시는 것 같고 이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어도 잘 무시하고 있다가 실제로 같이 집에 계시면서 이것들 더 느끼니까 조물품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문의가 많아졌나요, 확실히? 확실히 많아졌다고 그러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에 치매 같은 그런 정신질환이 거의 반이네요. 44.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전체 사망자 중에 거의 반이라는 겁니다. 사망자 중에.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실 사망률 자체는 아주 그렇게 무시무시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무증상으로도 그냥 넘어가고 감염력은 있어도. 근데 이제 치명률하고 코로나19의 치명률하고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게 노령, 나이 많은 거,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매 환자들은 거기에 딱 해당이 돼요. 고령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치매 자체도 기저질환이고요. 게다가 앞서서 언급이 됐듯이 뭐 예를 들면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마스크도 이제 코에만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인지적인 저하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뭐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일부 그러니까 모든 감염병은 이제 저항력, 면역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게 예를 들면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들에 제한이 되죠. 어쨌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근데 아마 그렇게 사망률이 높았던 거는 이제 한 기관, 과거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에서 한 번에 확 퍼졌죠. 우리가 코로나19의 그런 경각심이 있기 전에 그게 이제 면회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는 정신병원이나 예를 들면 요양시설, 치매 환자들의 요양 뭐 병원 이런 데는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드시고 같이 씻고 이런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서 한번 그렇게 크게 퍼졌고 거기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그 뭐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치명률이 높아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정신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그렇게 크게 그런 사망이 급증된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를 하면 뭐 집단 생활을 하건 뭐 이런 정신질환이 있건 간에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요새 이제 며칠 전에 아마 서울에 이제 그러니까 주간센터, 주간 재활센터라고 하죠. 이제 거기는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출퇴근 등하교하면서 하는 곳에서 한번
그 확진 환자가 나와서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뭐 그런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제 잘 관리하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뭐 정신병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공동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방문 시설, 심지어 같이 계시는 가족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 환자는 개인위생 관리가 좀 어렵고 그리고 네. 면역력이 네. 약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 그런 관리가 부분도 있고.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충북에 그러면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네. 되시는지 좀 통계가 있나요? 이제 혼자 계시는 분 네. 독거노인이라고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보통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한 30% 정도가 우리 충북에서는 이제 혼자 계신다고 그러고요. 네. 65세 이상 나이가 넘어가면 그 비율은 이제 더 올라가겠죠. 대략 한 7만 5천 명 정도 분이 어쨌든 독거 하시고 계시고 이런 독거노인들은 치매에 특히 더 위험한 위험 집단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국가 책임제 하에서 이분들을 특별히 이제 위험 집단으로 이제 따로 설정을 하고 조금 네. 더 자주 보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선별 검사 같은 것도 치매 선별 검사도 더 자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망에서 그런 안전망에서 좀 빠지기 쉬운 분들이 독거노인이세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사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에도 다니시고 무슨 뭐 경로당에도 다니시고 그렇죠. 사회활동이 있는데 네. 혼자 계시고 혼자 집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충북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그 찾아가는 기억 지킴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런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고 계셨던 뭐 생활 보조 뭐 이런 전문 인력들이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치매 안심센터하고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단순히 생활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치매에 대한 어떤 그런 선별 검사도 하고 만약에 이제 치매 선별이 된 경우에는 안심센터에 등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4년 전부터 해왔고요. 매년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고 네. 2019년도에만 해도 절반 이상을 저희들이 찾았다고 생각을 했고 올해 더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코로나도 그렇고요. 코로나 이런 감염병 있을 때 제일 취약하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이 치매 환자, 독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신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족 중에 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이제 뭐 치매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가 네. 굉장히 또 힘든 경우가 많은데 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네.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모르게 지금 막 세상이 막 이상하게 변하는데 그걸 모르겠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변할 때 치매 환자는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어집니다. 막연히 불안해지다 보니까 네. 그냥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인지기능 증상 자체도 더 심해지고요. 치매 환자에서 일어나는 의심이 많아진다든지 예를 들면 뭐 강박적인 어떤 특정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행동 증상도 악화가 돼요. 정신행동 증상이 악화가 되면 가족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외면하려고 하거나 환자한테 타박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 저기를 믿고 권고하는 대로 그런 생활 수칙,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 중에 또 코로나를 인식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에 걸리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말씀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우리가 네.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잘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활동하고 운동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격려해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은 면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생이별이 됐거든요. 뭐 전화라든지 화상전화라든지 이런 면회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치매에 대한
대한 그런 경각심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북광역치매센터에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